반갑습니다. 제37강 볼린저 밴드 활용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이 변동성과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주식 공부에 뜻을 두신 분들께는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내용이 될 것이고, 종목이나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그저 그런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래도 분명한 건 요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고 나서 제 심리적으로 제가 굉장히 안정을 찾았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볼린저 밴드가 이 코스피에도 그렇지만 요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요 범위하고 중심선 사이에서 벗어나면 확률적으로 이런 분포를 띄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다. 반대로 요 내려가는 것도 이 범위를 벗어난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러면 이 드문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급등이나 급락처럼 흔치 않은 어떤 일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급등이나 급락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는데 기준을 잡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상 변동성에서 거의 모든 걸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프라이스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가격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 프라이스 채널은 특정 기간 동안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해서 추세 전환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쓰였는데 가중치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뭐 고점 돌파나 저점 돌파와 같은, 저점 이탈과 같은 그런 어떤 접근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 시에는 새로운 상승 추세다라는 정의고, 저점 이탈 시에는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인데, 이 설정값이 53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값이 파동의 어떤 중첩 부분을 감안해서 코스피 평균 주기의 66일과 단기 대응 범위 40일을 더해서 106일에 나누기 2를 하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더라.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53을 적용하는데, 요 53을 적용을 하면 이 프라이스 채널 같은 경우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우리 시장에 조금 유효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저는 쓰진 않지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 설정, 이베스트 기준으로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프라이스 채널 하면 채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추가를 해서 기준을 이제 53으로 두고 보기 좋게 선을 굵게 이렇게 합니다. 적용을 하면 이런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선이 이 볼린저 밴드보다는 변동성을 어떤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직관화되어 있고 단순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중복돼서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이 볼린저 밴드를 없애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딱히 뭐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건 후행적이기 때문에 요 채널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채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고점이 높아지면 거기서 채널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고점이 높아지면 채널 지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고점 높아지면 더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느냐 저점을 이탈하느냐 거기에 맞춰진 거고, 어떤 기간의 유효성이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 볼린저 밴드처럼 어떤 심도 있는 민감하게 이런 가격 지표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엔벨로프는 이 볼린저 밴드의 볼린저 밴드의 앞선 어떤 그 지표인데, 단순히 이제 주가를 감사하는 봉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기틀이 되는 거고, 기간을 40으로 설정하고 비율을 6으로 설정하면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에서는
첫 이탈 같은 경우는 조금 확률적으로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급락해서 이탈하는 부분도 어떤 신호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요거조차도 볼린저 밴드로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변동성에 어떤 가중치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냥 역시 단순하게 이런 지표를 형성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런 거에서 보완이 된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주가 움직임을 밴드 내에서 판단하고자 고안된 주가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엔벨러프의 단순함을 보완하고 이동 평균선의 분산을 어떤 추가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의 어떤 변동성을 요 중심선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면서 여기 이동 평균선이 갖고 있는 그 이동 평균선과의 간격 사이에서 어떤 분산된 부분을 추가하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위로 돌파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확률적인 부분에서 요 범위 내에서 놓을 확률이 95%, 범위 밖에서 놓을 확률이 위로 2.5, 아래로 2.5입니다. 그럼 2.5라는 이 드문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추격 매수를 할 만한 어떤 동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이탈했다라는 것도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드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격 매도를 할 어떤 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볼린저 밴드의 변칙적인 활용이고, 일반적으로는 밴드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단에서 매수를 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설정,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에서 볼린저 밴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볼린저 밴드의 설정은 주기를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평균 주기가 80일입니다. 대충 한 40일 올랐다가 40일 정도 내립니다. 그래서 요 중간값이 40이니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41선입니다. 제가 이 중심선이 40일이라고 말씀드린 건 유튜브 하고 나서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처음부터 가르쳐 드리면 그게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떤 낙인 효과가 돼가지고 다른 거에서 이 사고를 확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40일을 중심으로 코스피 주기의 어떤 중간값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변동성 범위와 벗어나거나 벗어나지 않는 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정확하더라. 한마디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40일 선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프라이스 채널을 빼고 볼린저 밴드를 넣고, 자, 여기서 이제 기간을 40일로 바꾸고, 이 변동 가중치를 주는 부분이니까 지수 2평이나 가중 2평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기 좋게 두껍게 한 3? 네. 중심선은 강하게 주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완성 후에 보시면 대체로 요 범위 위에서 이 범위 위에서 있는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범위 아래에서 있는 기간도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에 범위 바깥에서 있는 거래일이 6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1년에 230 거래일 정도 되고, 이건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2.5%라고 하면 그럼 대략 한 6에서 7일 정도 됩니다. 이 범위, 통계 범위가 6일, 7일 정도, 밴드 안에서 머무르는 게 6, 7일밖에 안 된다. 그게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될 때다. 기술적인 지표를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었고, 네,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설정은 평균 주기 80일인 코스피에서 반값인 40일을 중심선으로 잡는다.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코스닥은 평균 주기가 66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33일을 잡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게 코스피나 코스닥을 별도의 어떤 설정을 해서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40일로 하고 코스닥은 33일로 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는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최소 200 종목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수하고 연동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파생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굳이 뭐 코스닥까지 정교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고 코스피에서 40일선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설정 값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일봉에서 40일이고 주봉에서 그리고 월봉에서도 적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일봉에서 80일 주기로 하니까 중심선을 40일로 잡고, 그리고 주봉에서는 보통 1년이 좋고 1년이 나쁩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잡고 방인 52주 1년짜리를 중심선으로 잡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훨씬 더,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점점 클수록 더 유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봉에서 더 정확하고 월봉에서 더 정확합니다. 추세를 나타내는 모든 지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월봉에서는 2년, 역시 똑같이 2년이고 12월선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요 코스피 지수 놓고 봤을 때 주봉을 놓고 보면 지금 주봉에는 제가 하나도 설정을 안 해준 상태인데 지금 바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고 주봉이니까 52를 적용을 하고 지수 2평 가중을 두셔도 됩니다. 3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보기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보기 좋게 일목균형지표, 그냥 이거는 이쪽에 당겨 보려고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겨서 보면 지표가 다 안 들어오긴 하는데 저장을 안 해버렸구나. 네. 저장하기 전에 다른 지표를 눌러가지고 저장이 안 됐습니다. 적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적용해서 보니까 주봉에서 이렇게 돌파를 한번 하니까 굉장히 오래 가더라. 그러니까 주봉에서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어떤 지수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부분이다. 더 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이.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여기 보시면 작년 말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지수가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 추세적인 부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추세적인 부분에서 볼린저 밴드의 어떤 활용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요 주봉에서 이런 형태를 갖추고 또 월봉에서 이것도 안 돼 있었나? 이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똑같이 그냥 해보면 뭐 이건 주봉하고 크게 차이도 없습니다. 같은 지표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고 봅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거의 대부분 놀고, 범위 바깥에서 월봉 같은 경우 기준을 보면 범위 바깥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 밴드 바깥에 나갔다? 일단 뭐 매도의 관점에서 보고, 밴드 바깥에 아래쪽으로 나갔다. 역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활용이란 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자라고 하는 관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볼린저 밴드 값을 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60분봉에서 45분선을 쓰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오늘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 3, 4년 전에는
요 접근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좀 통계를 들이대기 민망할 정도로 확률이 떨어져서 그래서 다루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활용은 그렇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활용은 지지나 저항선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경우에는 지지가 잘 일어나고 또 저항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평평할 때는 지지나 저항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급락 패턴이 나왔고 회복합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에서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중심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럼 상방까지 또 열리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여기 8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게 되고 8만원에서는 요 매물대하고 그리고 요 볼린저 밴드하고 같이 겹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전에 뭐 고점 자리들부터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면 8만원에 무조건 일단 끊어봐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항받고 나중에 올라가면 이게 틀렸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끊고 여기서 재매수를 하는 걸 전제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럼 평평한 거 예를 들어서 네, KTNG 같은 경우도 지금 밴드 상하가 평평한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상단까지 갔을 땐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받아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이런 평평한 거 아닌 급격한 거를 보면 NC소프트 급락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낙폭 과대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을 할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밴드를 완전 쫙 찢어버린 이 시점에서는 이게 저가 매수가 아니라 평평할 때 이럴 때 바닥에서 공략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대응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밴드 같은 경우는 이런 평평한 자리에서는 지지하고 저항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방향을 가지면 중심선이 지지나 저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서 회복할 때 이 중심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돌파하고 요 중심선을 만났을 때도 강한 지지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어떤 볼린저 밴드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이거 어디에서 팔아야 되지? 이거 어디에서 사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됩니다. 뭐 가령 이렇습니다. 뭐 LG전자. LG전자 반등했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요거는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파시면 된다. 거기가 얼마인지 보면 대략 한 16만원대 중반. LG전자가 16만원대 중반에 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사야 돼요? 저항받고 밴드가 평평해지고 있으니까 한 13만원 초중반에서 사면 괜찮을 것 같다.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질문이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 말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사야 되냐요? 물어보면 여기서 사도 된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여기서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라는 것은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나요? 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요거에 볼린저 밴드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도 당장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들이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이 얘기만 알고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는 거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한 내용이고
대응이란 것은 뭐냐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데 오르면 이렇게 할 것이고 내리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요 또 활용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60분봉 45분선 기준으로 해서 요 장대 양봉을 돌파하면 상단까지 간다라는 건데 확률이 83인데 과거보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통계적으로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볼린저 밴드를 이제 실전에서 적용할 때 정의입니다. 요 정의를 보면 변동성의 범위가 결정이 되고 추세의 방향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의 방향이 곧 추세입니다. 그러면 자, 삼성전자, LG전자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하락 추세인데 이걸 장대 양봉으로 돌려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아래쪽이고 못 넘어섰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했고, 작은 종목들 하나 예를 들면 WI 같은 종목 밴드 아래 위에 공방하다가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그러면 위로 치지 않을까? 뭐 요런 거. 이런 방향 따라서 가다가 밴드 상하단을 어떤 침범하는 일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자라는 게 볼린저 밴드를 공부를 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요 변동성 범위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엔벨로프라는 것을 적용을 했을 때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변동성과 추세선 추세대 긋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이 비슷하게 나온 거에서 가중치를 부여한 게 볼린저 밴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볼린저 밴드는 추세하고 관련된 아주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실전에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동성 이 범위가 평평할 때는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변동성 범위와 장기 이평선이 같이 있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과 장기 이평선이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쯤 되면 사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지표가 겹쳤을 때의 얘기고, 근데 항상 그렇지만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지표를 믿어야 돼, 느낌을 믿어야 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지표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에 대한 어떤 신뢰를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해 나가고 시장을 경험하면서 그 맞는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전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이 평평하고 저점에서 만나고 장기 이평선도 있고 이러면 뭐 더 강한 지지선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의 어떤 지지선을 가늠할 수 있는데,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 보면 LG화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은 이미 밴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요 밴드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왔을 때 밴드 상황이 정리가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지지선이 어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태에서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냐 모릅니다. 모르지만 주봉에서 이제 60주선까지 활용을 해보면 요 밴드 하단과 장기 이평선이 만나는 자리 한 50만원대 후반 50만원대 후반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오면 단기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등은 어디까지 올 것이냐, 60주선을 첫 번째로 이탈했기 때문에 60주선 회복하는 것까지 반등폭이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60만원 깨지면 매수해서 80만원대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대략 기대 수익률이 40%,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손실 50만원대 후반에서 손실 가능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매력이 없지만 여기까지 오면 50만원대 후반까지 오면 공략할 수 있다. 뭘 보고? 볼린저 밴드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보고, 그리고 60주선 첫 이탈했으니까 반등은 여기 회복하는 것까지 하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보면 물론 LG화학은 이제 끝난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반등 과정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실전에서의 활용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이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밴드가 평평하거나 위로 향할 때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거나 상승 추세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선에서 반등이 가능한 거고, 그 에너지란 건 결국 매매를 했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나 여기서 팔았으니까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내가 샀던 가격까지 오네?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사봐야지. 이런 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지지선에서 반응이 나온다. 다른 지지선까지 더하면 그 지지력이 강력해진다. 이게 뭐 밴드에서 적용하는 건데, 눌림목이 생기는 부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받으니까, 평평했을 때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다시 찍고 올라가는, 그래서 단숨에 찢는 것보다 이렇게 눌림을 주는 경우가 많다. 왜? 밴드의 어떤 그런 저항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린저 밴드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 범위가 이러면 여기서 매도세가 쌓여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요약을 하면, 볼린저 밴드는 프라이스 채널에서, 그리고 엔벨로프라는 것에서, 그 엔벨로프는 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있는 이 추세선과 추세대에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세에서 탄생한 지표고, 이 볼린저 밴드 설정은 평균 주기의 절반으로 간다. 그래서 일봉은 40, 주봉은 52, 월봉은 12월선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볼린저 밴드 활용은 평평할 때는 지지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이게 이제 평평하지 않고 방향성을 가질 때는 돌파를 하고 이탈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때는 얘네들 자체가 지지나 저항이 되는 것보다는 중심선에서 지지나 저항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얘기는 결국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 위에서는 찍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떨어지면 이게 지지가 되더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흘러내려서 이탈했다가 반등하면 요 떨어지는 중심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더라. 요런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실전에서 요 변동성 추세라는 어떤 부분에서 변동성과 추세라는 부분을 합쳐놓은 그런 지표니까, 지지선 역할을 할 때, 평평할 때는 아래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지선하고 겹쳤을 때 훨씬 더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저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눌림목이 생기는 것도 평평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저항을 받고 눌림목이 생기는 거다. 이게 눌림목에 대한 어떤 설명까지 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추세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 요 수순대로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정확하게 설정하면,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어디서 사야 될까요? 라는 부분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자리, 살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예, 세 번째, 볼린저 밴드가 있음으로 해서 나는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려워, 파는 건 쉬운데 사는 게 어려워,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보고 밴드에 가까우면 사는 거고, 하밴드에, 상밴드에 가까우면 파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중심선이 방향이 정해졌을 때는 그 추세 따라 가는 거고, 매우 단조롭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설정만 정확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지고, 뭐 차트가 어쩌고 하는 반사기꾼들의 얘기들 그냥 콧방귀도 안 끼게 되는 겁니다. 종목 추천한다고 날라오는 종목들 볼린저 밴드 넣어놓기만 해도 이게 뭐가 올라가? 이건 올라갈만 하네 등등 판별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